정부의 뉴스 브리핑.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을 일시적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이 이르면 오늘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12월 초까지 임시로 부채 한도를 올리고 그 뒤에 논의를 좀 계속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내놓았었는데 이 제안을 했을 때 어제 이런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했었고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 좀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코넬의 제안 덕분에 양당 상원 지도부 간의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를 증액하겠다. 부채 상한선을 일단 4,800억 달러를 더 올려놓겠다라는 이야기죠. 나날이 부채를 더 많이 빚을 더 많이 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12월 3일을 넘기기 전까지 구체적인 통과가 이 부채 상한제에 대한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시간 내에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예산 조정 방식으로 공화당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으니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기후변화가 값싼 연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기자들의 지금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이 12월 글래스고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연료 부족 문제가 녹색에너지 공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키 대변인이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통령이 보고 있는 가장 큰 국가 안보 위기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후위기가 값싼 연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휘발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위기의 위협인 기후 위기는 확실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경 위기보다 그리고 이 물가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후 변화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AAA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10월 6일 현재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이 일반 휘발유의 경우에는 갤런당 3달러 22전, 작년보다 약 1달러 정도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이맘때는 2달러 좀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3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류세가 이것저것 많이 붙어서 4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정부가 수천 개의 빈 주유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심각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군용 유조선을 배치해서 가솔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곳에 기름을 좀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가솔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나태하게 지금 안일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전을 벌린 아주 대범하게 총격전을 벌린 시카고 갱단들 5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체포된 5명 아무런 기소도 없이 그냥 풀려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총격전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고 2명이 또 다치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총상을 당해서 부상당하는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정상적이라면은 이건 분명히 살인, 1급 살인으로 기소가 돼야 정상인 것인데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그냥 풀려났다.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약 한 70발 이상의 포탄이 집 바깥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인데 알고 봤더니 이 포코너 허슬러스라는 갱단에서 그 갱단이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그 안에 파벌 싸움이 벌어진 거였다라는 것이죠. 바리 스네처스라는 파벌하고 잭 보이스라는 파가 붙어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이 같은 갱단 조직 안에서 서로 간에 파벌 싸움 하는 경우는 법정 용어로 뮤추얼 컨버턴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건 뭐 상호 전투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이 뮤추얼 컴뱃 같은 경우에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이 주 검찰한테 이거 결정 반복해라. 이 사람들 기소해야지 왜 기소 안 했느냐. 이 로리 라이프 시장은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검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뭐 시장이 잘 알겠지만 형사들과 협의해서 제출된 증거 검토해봤고 증거들을 근거해서 혐의를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경찰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추가 증거가 수집이 된다면 어쩌면 기소를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에는 제소할 수 없다.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무법천지가 돼가는 시카고 걱정이 정말 하나둘이 아니군요. 워싱턴주의 30대 한 여성은 정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다가 불과 접종한 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망한 여성은 37살의 제시카 버그 윌슨인데요. 남편과 3살짜리 그리고 5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백신 접종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잘 교육받기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 룸맘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룸맘 활동하려면 학교에 자주 들락거려야 됩니다. 학교에 자주 들락거리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백신 맞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예 이런 백신 의무화 정책들을 실행하다 보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부고 기사가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강력한 백신 의무화로 세상은 어두워졌다.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지혜를 갖고 자유를 누릴 그녀의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고 젊은 나이여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백신 접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증명되지 않은 백신에 알려지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매일 천천히 그녀의 선택의 자유가 박탈됐다. 룸맘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녀의 열정은 다시 한번 정부의 의무화 조치에 의해서 차단됐다. 결국에는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21년 8월 26일에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9월 7일에 사망을 했고 사망 사인은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판명됐습니다. 혈전증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주 카운티 보건당국에서도 정식적으로 이 사인이 백신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UC 어바인의 정신과 교수, 이분은 의대 교수입니다. 정신과 교수 그리고 UC 어바인 대학에서 이 의료 보통 저기가 아니고요. 의료 윤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본인이 의료 윤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는 그런 교수인데 학교에서 백신 의무화를 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됐다. 그 자연 면역이라는 이야기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내 안에 이미 생겨져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든 지금 백신 의무화 정책에는 이런 자연 면역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자기보호권을 이야기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나는 이미 자연 면역을 통해서 항체가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그 가만히 그냥 항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난 8월에 이 UC 버클리 학교 당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연방판사가 이 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었고요. 백신 의무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면역이 있는 개인에게 감염으로부터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자연명역 주장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이것을
판사가 이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학교 조치가 좀 심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학교 측에서 조사 휴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유급 휴가이기는 하나 하지만 조사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investigation을. 그러니까 investigatory 휴가를 받은 건데 이 휴가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 재택근무도 할 수가 없고 학교에 나갈 수도 없고 본인이 참여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빠져 있어야 되고 재택근무를 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밖에서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다른 일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학교 측에서 받는 이 수입이라는 것, 그러니까 월급, 학교 측에서 주는 월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관련이 많은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못하게 해놓고 그런데 학교의 교수로 임용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 당시 내용에는 학교 이외의 외부에서는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환자도 못 보고 학교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렸다. 뭐 학교 측에서 지금 괘씸죄를 적용한 이런 행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한 분이 스탠리 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죠. 이 EPA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존스데이 로펌에서 이 소송을 맡았는데요. 백악관 정책에 동조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만 자문위원회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실제로 균형이 지금 깨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졌던 자문위원단은 그 학자들,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EPA, 환경보호청에서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군, 그 산업계의 대표자들도 이 자문위원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규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피드백을 이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 자문위원단들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총 47명의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부 다 학계 출신들이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이든과 같은 그런 기후변화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자문위원단을 만들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져 있어서 균형감이 깨어져 있는 자문위원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연방자문위원회법 파카라고 하는데요. 이 파카라는 연방자문위원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연방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런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위원회를 조직을 한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려면 그 위원회, 이 관청에서 연방 정부에서 만드는 규제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자문기구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균형 잡힌 자문위원단이 임명이 될 때까지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입니다. 반드시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임명을 받았던 연방 판사가 텍사스주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박동법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킨 것은 아니고요. 폐지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러니까 시행을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박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잠깐 멈춤 상태인데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 같고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텍사스주에서 통과시켰던 이 심장박동법이 일단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은 낙태 옹호론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은요. 이 심장박동법을 멈추게는 했으나 하지만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이거 합헌이다 문제없다라고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지금 심장박동법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낙태해야지 하고 낙태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을 합법적이다 해가지고 통과시켜줄 경우에 소급 적용을 받아서 불법
저지른 그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심장박도법 일단 정지시켰다, 저지했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남부 텍사스 로스쿨의 헌법 교수 조시 블랙맨이라는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일 혹은 뭐 다음 주든 다음 달이 됐던 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중단을 명령할 때까지 텍사스에 있는 낙태 클리닉들은 아마도 여전히 경계의 선에 서 있을 것이다. 낙태 시술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어렵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거였었고 법원에서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계속 항소를 거듭하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그냥 이건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교육위원들을 소환하겠다라는 이제 학부모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우던 카운티에서 이 교육위원들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회의 멈춰버리고서는 경찰을 중간에 불러가지고 경찰들이 들어와서 학부모를 체포해 갔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학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Fight for Schools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교육위원들 정식으로 리콜하겠다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걸 법원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 법원에 이게 이제 그쪽 교육청 쪽에서는 이 법원에다가 그거 좀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로던 카운티의 카운티마다 또 카운티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운티 변호사들도 나서가지고 이 소송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버지니아주의 지넷 얼비라는 이 판사가 그 카운티 변호사는 이런 소송에는 끼지 마세요 하고 제외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리콜 진행하십시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뭐 사건의 발단은 학교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었는데 그럼 충분히 그것을 반영을 해서 안 가르치면 될 것을 교육위원들 끝까지 똥꼬집 뿌리고 거기다가 괘씸하게 경찰을 불러가지고 학부모를 수갑 채우는 일까지 진행을 시켰으니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주 판사가 내린 이 결론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앤드류 양,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었던 민주당 경선에 출마해서 예비 후보였었죠. 상당히 좀 인상적인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한테 2,000불씩 매월 2,000불씩 다 주겠다. 이게 이른바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뭐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 근데 이런 주장을 펼쳤으나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는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탈당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보수 언론인 팍스뉴스가 관심을 가지고 터커 칼슨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민주당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에 탈당했는가?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히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조지아주의 주지사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하고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조지아주의 은행가 협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 성명 내용이 결국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특히 국세청이 모든 국민들의 은행 구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같은 사안에는 행정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함께 반대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지금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국세청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 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 기적이 갈 때 됐잖아. 팻말에다가 그런 말을 딱 썼습니다. 조우라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시카고에서 오늘 시카고에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미 지나갔겠네요. 이제 도착했겠네요. 그 아침부터 사실은 조금 전에 시카고에 도착했을 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 바이든을 기다리고 있는 환영 인파라고 해야 될지 마중 인파, 이 마중 인파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있는 말입니다. 예,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시카고에 있는 저희 통신원이 직접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짧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